호리호리한 몸매에 키가 크고 사람을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고 담배는 더없이 좋아했다. 그리고 막행막심 행하고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어떤 음식을 보아도 좋구나, 좋아. 어떤 행동을 하여도 좋구나, 좋다. 라고 말했다. 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오로지 금봉이라는 퍼프와 보장록이라는 버버집, 그 속에 끼워진 사진 한 장만 남아있다. 보장록을 설명하는 사전에는 대한제국기로부터 해방 이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봉스님의 도반이니 그와 같은 연배가 아니면 손이가 아닐까 하는 추정만 할 뿐이다. 손이라는 것은 고봉스님의 일화에서, 금봉스님은 반말로, 고봉스님은 존댓말로 한 것에서 연유한다. 전국의 사찰을 뒤져보면 그의 기록을 더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떤 문중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하고 제자를 드리는 것에도 신경 쓰지 않았던 탓에 그 누구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불교 기자인 조연현 선생은 조계종의 선원 총람에서도 이런 반구가 없었다며 이를 안타까워했다. 금봉스님의 기록을 찾으면 버퍼가 같은 금봉병연의 스님이 나오는데 순간 같은 인물로 착각할 수 있다. 다만 제자를 드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던 정회사의 금봉스님과 대강백으로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던 서남사의 금봉스님은 다른 인물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직지사 말사인 참선도량 대승사에서 출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금봉스님은 고봉스님과 함께 정회사를 찾아 만공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금봉스님의 행적은 다른 스님의 일화에서만 뜨문뜨문 찾을 수 있다. 견성을 했는지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은 없다. 다만 효봉스님의 일화에서 그의 도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1950년대 불교 정화운동을 위해 안국동 선악원에 사람들이 모였다. 금봉스님이 담뱃대를 놓지 않아 방에는 담배향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기피했다. 담배향이 좋은 사람은 없겠지만 효봉스님은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쳤다. 너희들은 어찌 담배만 보고 금봉의 돈은 보지 못하느냐? 그날 밤 효봉스님은 담배향이 가득한 방에서 금봉스님과 함께 잤다고 한다. 1958년 금봉스님은 버버집인 보장록을 출간했다. 보장록은 삼신과 사지와 대보리도가 이 책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보장록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관음보살에 대해 독특하게 풀이했다고 한다. 안근을 좇아 근원으로 돌아간 것을 문수라 하고 이근을 좇아 근원으로 돌아간 것을 관음이라 하고 마음을 좇아 근원에 돌아간 것을 보현이라 했다. 문수는 부처의 묘관찰지, 관음은 부처의 무연대비, 보현은 부처의 무의묘행을 표출시키는 보살이라고 보았다. 묘관찰지는 모든 사물의 모양을 관찰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남을 교화하여 의욕을 끊게 하는 지혜, 무연대비는 모든 중생의 차별 없이 베푸는 자비, 무의묘행은 생멸을 떠난 불교의 뛰어난 수행법을 말한다. 13장에는 금봉스님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글이 나온다고 한다. 무아와 평등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각이다. 스스로 깨달으면 인격을 완성하고 남을 깨닫게 하면 사회를 정화합니다. 삼계를 초탈한 것이 부처이고 무상과 생멸의 색상을 집착하는 것이 인생고이며 육도 윤회의 중생이다. 고봉스님과 만공스님의 일화도 유명하지만 금봉스님과 만공스님의 일화도 유명하다. 금봉스님은 모든 게 좋고 걸림이 없어서 오전 참선을 마치면 주막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왔는데 만공스님과 부닥쳤다. 술에 취한 금봉스님은 선방에 앉아있는
스승에게 소리를 질렀다. 만공, 너 왜 거기 앉았노? 내려와라. 그러고는 만공 스님의 귀를 잡아당기며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엉덩이까지 걷어찼다. 만공 스님은 귀를 잡힌 채 방에서 마당으로 떨어졌는데 금봉 스님한테 별말을 하지 않고 거처로 돌아갔다. 다음 날 만공 스님이 금봉 스님을 불렀다. 어제 일을 기억하느냐? 금봉 스님이 답했다. 기억합니다. 이로 그랬느냐? 사로 그랬느냐? 무예의 이치로 그랬다면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답했다. 사로 그랬습니다. 만공 스님은 바로 금봉 스님의 엉덩이를 단소로 내려쳤고 금봉 스님의 엉덩이가 30cm 찢어졌다. 막행막심의 표현인지 그냥 무례한 행동이었는지 만공 스님과 금봉 스님만 알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금봉 스님이 정회사를 뛰쳐나오지는 않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만공 스님이 금봉 스님을 내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후에도 스승과 제자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정진했다. 만공 스님 문화에 내노라 하는 선승들이 많았지만 누군가는 법맥이 전강으로 가기 전에 금봉 스님이 그 사이에 있었다고 말한다. 금봉 스님이 부안 내소사에 있을 때 23살에 이제 막 깨달은 전강 스님이 찾아왔다. 그리고 법거량을 청했다. 금봉 스님은 담뱃대를 털며 전강 스님을 쳐다보았다. 전강 스님이 말했다. 깨달음의 선참과 후참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도 틀렸다면 제게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금봉 스님이 말했다. 내 말이 옳다. 그래, 일러 보아라. 하지만 그들의 법거량은 전해지지 않는다. 정회사의 설정 스님은 전강 스님이 평소에 가장 존경했던 사형이 금봉 스님이었다고 밝혔다. 1950년대 중반 불교 정화운동에 참여한 것 외에는 금봉 스님의 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스승보다 먼저 떠난 보월 스님을 대신해 만공 스님이 그의 법을 잊지 말라고 전법을 내려준 동산 스님이 금봉 스님의 마지막을 전해주었다. 1959년 가을 어느 날 금봉 스님은 시자를 떼어놓고 홀로 계곡으로 올라가 목욕한 뒤 바위에 앉아 그대로 입적했다. 세수는 알 수 없고 법납도 알 수 없다. 또 알아서 뭐 하겠는가. 그저 모든 게 좋았던 금봉 스님은 자기 몸을 벗을 때도 그저 좋다고 했을 것 같다. 좋구나, 좋다. 그리 좋아하던 담배의 연기처럼 호련듯 왔다가 호련듯 떠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